역사 포럼 첫 번째 강의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좋았다는 피드백도 주시고 또 앞으로의 역사 포럼에 대한 기대도 많이 가지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역사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고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운 바도 있지만 오늘 이 자리도 또한 역사의 일부로 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찌 보면 쉬운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도 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역사인가, 무엇이 역사적 사실인가. 근데 저희가 중요한 하나의 그 스텝을 밟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것에 이화여대 동창들 또 그 이화여대의 역사적 사명 내지는 역사적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주고 있으셔서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또 일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연사로 나와주시는 함재봉 선생님은 지금 현재 한국학술연구원 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예전에 젊은 시절에 저도 학회를 통해서 몇 번 뵌 적이 있었는데 상당한 그 미모와 또 지력과 에너지를 겸비했던 분이셨습니다. 존스 홉킨스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셨고 이후에 연세대학 교수 또 남가주대학 서던 캘리포니아 정치학과 교수와 한국학 연구소장을 맡아서 하셨었고요. 또 유네스코 본부 사회과학국장을 역임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교수 이후엔 또 아산정책연구원 원장도 맡으셨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거의 심혈을 기울이시고 아마 평생의 작업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이런저런 정치학자의 시각으로서 연구하고 계시고 또 엄청난 책들을 지금 출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특별히 기대되는데요. 함재봉 선생님, 네, 제가 여기 마이크가 무선 마이크가 있는데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김숙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김숙희 선생님, 그다음에 유중근 총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화동산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화부속 유치원, 그것도 2년 다녔습니다. 제가 병아리 반부터 2년 다녔고요. 이화부속 국민학교, 이화부속 중학교, 그러니까 신촌 로타리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맨 먼저 유치원이 있었고 그 뒤에 국민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대 후문이 있고 제가 고등학교는 미국서 나오는 바람에 이화부속 고등학교는 못 나왔습니다. 근데 공부를 그리고 대학은 이제 당연히 이대를 못 가니까 미국에서 그냥 대학 대충 나오고요. 그리고 또 제일 가까운 데로 왔습니다. 그래서 연대로 갔습니다. 이대는 못 오고 진짜로 어려서부터 그 집에서 집은 봉원동이었습니다. 지금 금화터널 있는 데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맨날 걸어서 학교 왔다 갔다 하고 하던 자랐던 이 동네고 뭐 모든 행사는 소강당, 중강당, 대강당에서 다 했고 그랬습니다. 참 우리 여기 초등학교 동창도 한 명 와 있고 또 우리 초등학교 동창 동생도 하나 와 있는데 정말 우리 특별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화대학교의 이화학당의 그 설립이라는 것이 이화의 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고 혁명적인 일이었고 나라를 바꾼 일이었고 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전 작업으로 정지 작업으로 저한테 2번을 얘기를 하라고 해주셔서 이번에 말씀을 드리고 2주 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이화가 온 것이 왜 정말 혁명적이었음을 좀 느낄 수 있게, 이화가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그 전에 조선의 삶이 어땠고 특히 조선 여성들이 도대체 어떤 처지였는지를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굉장히 막연히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정확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괴로운 역사입니다.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조선 여성들의 삶은 정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실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이유는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오늘도 이대 들어오면서 진짜 그때 1886년 그때의 이화 학당을 설립하신 분들이 정말 오늘의 이화가 있을 거라고는 아마 전혀 상상을 못 하셨겠죠. 물론 이런 나라가, 그때의 조선이 이런 나라가 될 거라는 거 상상을 못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 역사 포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의 문제도 많았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역사를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공유를 하게 돼서 이런 자리가 특히 마련이 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제가 보는 역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정신분석학에서 우리가 컴플렉스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게 사실 영어로 inferiority complex의 줄임말을 그냥 우리말로 컴플렉스라는데 이제 열등 의식이죠. 근데 그 열등 의식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과거에 대한 기억, 추억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서 왜곡되어서 그래서 인격 형성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그거를 컴플렉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근데 그 컴플렉스를 어떻게 없애느냐? 컴플렉스를 없애는 건 뭐냐면요,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가장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 중에서 뼈 아팠던 거, 무서웠던 거, 창피했던 거, 피하고 싶었던 거, 그런 것들을 다 피해 다니면서 나는 사실 이랬어라고 전혀 현실 있었던 일과는 다른 자기 자신의 역사를 써내는 게,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걸 컴플렉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정신분석학자들이 이제 뭐 프로이드니 융이니 이런 사람들이 그걸 치유하는 방법은 뭐냐면, 뭐 영화에서도 보셨죠. 이렇게 앉혀놓고서 그 사람이 기억하기 싫은 거를 기억하게 하고, 잊어버리려고 묻어버리고 억지로 딴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를 파내서 본인이 그게 아니었음을 인정하게끔 해주는 거. 그럴 때에 그 컴플렉스로부터를 극복할 수 있고 치유가 된다 그럽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가 컴플렉스 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컴플렉스입니다. 완전히 너무나 역사가 사실 처참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싶은 거, 미화시키고 싶은 거, 왜곡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실제 있었던 역사와는 너무 다른 역사를 지금 써왔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우리 역사대로 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종의 정신분석학, 우리 역사에 대한 정신분석학을 한다는 기분으로 정말 우리가 보기 싫었고 인정하기 싫었고 잊어버리고 싶었고 묻어버리고 싶었던 역사를 정말 들춰내서 있는 그대로 직면을 해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괴로운 말씀을 드리겠지만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가, 제가 제목이 19세기 조선 여성이라서 19세기 아예 초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다 아시죠? 다산의 천재적인 사람이었고, 근데 1800 이건 다산 초당인데 제가 아는 사람이 그림을 그려서 그냥 올려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1700이겠죠? 1700. 그렇죠. 1760이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은 1800년에 정조가 승하를 합니다. 근데 정조가 굉장히 다산을 아꼈죠. 그런데 승하하고 나서 이제 다산이 유배를 떠납니다. 그래서 유배를 가서 18년인가를 유배 생활을 하면서 책을 씁니다. 저는 항상 역시 유배를 당해야 책을 쓰는 거구나. 책은 교수일 때 책 안 써집니다. 유배를 당해야지 책을 써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다산이 쓴 시 중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애절량이라는 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죠? 애절량인데 제목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절이 자른다는 거죠. 양이 뭡니까? 남자 성기입니다. 남자 성기를 자른 거에 대한 시입니다. 근데 뭐냐면은 그 다산이 유배를 가서 강진에 유배를 가갖고 그 어디 마을을 지나는데 거기서 웬 여인이 막 울부짖고 있어서 이제 가서 물어봐서 이게 무슨 일이냐, 왜 그렇게 울부짖냐 해서 그 얘기를 듣고서 쓴 시입니다.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전마을 젊은 하나 그칠 줄 모르는 통곡소리, 현문을 향해 가며 하늘에 울부짖길, 쌈터에 간 지아비가 못 따라오는 수는 있어도 남자가 그걸 자른 건 들어본 일이 없다네. 시아버지는 삼상나고 애는 아직 물도 안 말랐는데 조자손 3대가 다 군보에 실리다니. 가서 아무리 호소해도 문지기는 호랑이요, 이정은 으르렁대며 마구간 소 몰아가고, 칼을 갈아 방에 들자 자리에는 피가 가득. 자식 낳아 군액당한 것 한스러워 그랬다네. 뭐냐면은 노전 이제 젊은 아내에게 하도 울부짖고 있어서 가서 물어봤더니 이러는 거예요. 들어보소. 전쟁이 나서 남자가 전쟁터에 끌려간 거는 갔다가 죽어서 못 돌아오는 수는 있어도 남자가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얘기 들어보셨어. 시아버지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삼상나고 시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3년이 됐습니다. 3년상을 지냈고 애는 아직 물도 안 말랐는데, 그러니까 갓 나서 머리에 피도 안 말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자손 3대가 군보에 실리다니 그래요. 그러니까 군보에 실렸다는 건 뭐냐면은 양민들이 군대를 그때 안 가려, 군역을 면하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군포라는 거를 짜야 됩니다. 짜서 바쳐야 됩니다. 여자가 군포라는 거를 배를 짜서 그거를 바치면은 군대를 안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서 이제 여자가 짰겠죠. 짜서 바쳤더니, 야, 그건 너 남편 것만이야. 야, 너 시아버지 건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시아버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내야 돼. 너 갓난쟁이도 있잖아. 그럼, 아니, 얘 갓난쟁이인데 걔 것도 내. 그러니까 3배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내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서 아무리 호소해도 문지기는 호랑이요, 이정은 으르렁대며 마구간 소 몰아가고. 소가 몇 마리가 있었겠어요? 그 소까지 너 그래? 군포 못 내겠어? 그럼 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가 내가 자식을 낳은 게 죄다 그러면서 칼을 갈아서 방에 들어가서 자기 성기를 잘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1802년입니다. 1802년. 이게 당시 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영종조 시대가 뭐 대단한 시대였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대단한 점도 있었지 몰라도 평민들의 삶, 서민들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군포라는 게 16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자들이 내는 거였고, 하도 부패하니까 시대마다 다 몇 필을 바쳐야 되는지가 달랐어요. 어떤 때는 3필에서 서너 필, 어떤 때는 최악일 때는 15필에서 16필을 바쳐야 되는데, 한 필이 보세요. 16.535m 곱하기 32cm 이렇게 해갖고 쭉 이런 거죠. 저런 거를 3필씩 뭐 나중에 뭐 대동법 뭐 해갖고 2필로 통일을 했다 그러지만 안 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걸 3필, 4필, 15필? 그걸 또 처참합니다. 1837년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1837년에 3월 달에 경상남도 창원시에 추정되는
남지동이라는 데 사는 유등열이라는 사람의 16살짜리 딸이 고을 사또한테 민원을 올린 게 글이 있습니다. 저의 나이는 지금 16세로 어린 나이에 어미를 잃고 의지할 만한 족친이 없고 또 집안에 생활해 나갈 만한 재산이 없으며 다만 늙은 아버지가 있는데 모습이 마음이 아플 지경입니다. 급기야 연이은 흉년을 당하여 이리저리 동서로 떠돌며 구걸하여 음식을 얻어서 늙은 아버지의 거의 죽어가는 목숨을 가까스로 보존했습니다. 그런데 올 봄의 흉황은 더욱 심하여 곧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이따금 슬프게도 부황이 나는 고할 데 없는 목숨이니 부녀가 함께 길거리에서 굶어 죽은 귀신이 될 것입니다. 저의 자매로 아버지를 구하는 것만 같지 못하므로, 여러분 자매가 뭡니까 여기서? 형제 자매가 아니죠. 자신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자매로 아버지를 구하는 것만 같지 못하므로 다른 사람의 집에 저를 팔기를 청하고자 했는데 그 사람이 또 제가 배신할 것이라고 의심하였습니다. 가서 내가 팔려고 나 자신을 내가 우리 아버지랑 나를 매겨만이라도 주서 내가 나 자신을 당신한테 노비로 팔 테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야, 너 지금 나한테 너 자신 판다 그랬다 나중에 입삭 씻고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안 믿는데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또한테 와서 제가 늙은 아버지를 보양할 길이 없어 이에 슬프고 불쌍한 깊은 사정을 사또께 읍소하니 통촉하신 후 몸을 팔아 구하라라는 뜻으로 입지를 작성해 주셔서 저의 한 몸이 아버지의 아사를 좌시하지 않도록 적선하는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와서 먹여주십시오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나를 진짜 팔 거라고 정부에서 공적 문서를 띄워달라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또가 들으니 심히 불쌍하다. 구할은 바로 음덕이고 자매 또한 전례가 있으니 차에 맨날 하는 거니 이는 의심하여 염려할 만한 일이 아니다. 이 재음을 가지고 증빙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띄워줍니다. 그랬더니 자매 확인증이 나옵니다. 이 명문한 일은 제가 이번에 큰 흉년을 당해 춘궁이 심하여 부모를 살릴 길이 전혀 없으므로 만부득이 저를 전문 13냥으로 쳐서 수대로 받아 부모를 살리고 저를 위 사람에게 법률에 의하여 후소생과 함께 관의 입지에 따라 영영 자매하니 나와 내 자손만대 다. 뒤에 친족들이나 자손 중에 만약 잡담하는 자가 있으면 잡소리하는 자가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할 일입니다. 1837년 2월 26일 저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팝니다. 여러분, 근데 아버지를 위해서 딸이 자기 자신을 파는 얘기 들어보셨죠? 뭐 얘기입니까? 심청전이죠. 여러분, 심청전이 왜 있습니까? 무슨 대단한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 300석 공양미 300석에서 인당수에 빠졌는데 뭐예요? 이거예요. 자매하는 거예요. 다만 옛날 얘기니까 그래도 다행히 물에 빠졌는데 용왕님을 만나가지고 용왕님의 부인이 돼가지고 아버지도 눈 뜨고 해피엔딩이 되지만 그건 해피엔딩.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자매가 많았으면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까? 너무나 흔했던 일입니다. 서양 이사벨라 버드 비숍 조선과 그 유식들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분이죠. 이분이 쓴 거기에 나오는 분들인데 여러분 이제 조금 후대로 19세기 후반으로 와서 영국 분이죠. 이사벨라 버드 비숍. 이분이 와서 1894년에서 95년까지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처럼 조선에서도 풍속이 무섭게 부패해 있으며 그 필연적인 결과로 여성의 보통 처지는 불쾌하리만큼 천하고 열등한 상태에 놓여 있다. 여자는 남자의 반려가 아니라 노예에 불과하고 쾌락이나 노동의 연장에 불과하며 법률과 관습은 여자에게 아무런 권리도 부여하지 않고 말하자면 아무런 정신적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다. 남편이나 부모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은 여자는 누구나 주인 없는 짐승처럼 먼저 차지하는 사람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법정에서도 공인된 원칙으로서 논박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남편이나 부모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은 여자는 누구나 주인 없는 짐승처럼 먼저 차지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뭔 것 같으세요? 보쌈입니다. 저는 보쌈이 굉장히 아름다운 풍속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과부가 더 걔가 할 거 없으면 그냥
누가 데리고 가갖고 그래도 목숨 붙여서 살게 해준. 근데 이 서양 여자 입장에서 딱 보면 이게 무슨 이런 야만 국가가 어딨어. 그냥 와서 데리고 가갖고 살면은 관에 가서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로 전 무슨 얼마 전에 무슨 연속극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사극 비슷하게. 그게 보쌈입니다. 정말 야만적이었습니다. 또 나온 거 있습니다. 날래 신부에 의하면 이거는 사실 그 조선 천주교사, 한국 천주교사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비숍 여사가 또 인용을 한 겁니다. 날래 신부에 의하면 우발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외간 남자들이 손을 만졌을 경우 딸들은 아버지들의 손에, 부인들은 남편들의 손에 죽었고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러분 지금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이 진짜 이렇게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사진 아닙니다. 조선 여성입니다. 그리고 뭐 연애를 했다? 그러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빠가 죽이고 아버지가 죽이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한 하녀가 자신이 모시는 젊은 아씨를 불길에서 구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죽도록 방치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묻자 불이 난 혼란 속에 어느 외간 남자가 자신의 아씨를 만졌고 따라서 살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성의 정조랍시고 지금 참 놀랍습니다. 여성을 가둬놓는 전통은 500년 전 현재 왕조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 당시에는 가족을 부패한 사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은 한 조선 사람이 허버트 존스, 그 당시 선교사로 왔던 분한테 솔직히 털어놓았듯이 조선 남자들이 자신들의 부인을 믿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조선의 도시 사람들과 상류층의 부도덕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라는 이 조선 사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증언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도대체 조선의 여성들의 위치는 언제부터 이렇게 돼버렸나?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만, 우선 중국의 종법제도, 주자성리학이 들어온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과 임진왜란을 통해서 이제 조선 경제가 완전히 붕괴하는 거 하고, 그리고 그 가난의 부담을 여성들이 다 떠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병자호란하고 여성의 정조에 대해서 이제 집착하게 되는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조선 여성들이 우리가 자꾸 지금 한국의 여성들이 이 결혼하면 이제 시댁에 대한 그 충성, 거의 그냥 시댁에 뼈를 묻어야 돼. 그쪽 집부모가 되고 하여튼 뭐죠? 여필 종부 뭐 등등등등, 이게 굉장히 우리 굉장히 전통적인 조선의 그 아름다운, 그럴까요? 하여튼 풍속이었다고, 딱 어쨌든 한국 사람은 좋든 싫든 이랬었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필 종부 뭐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조선조라는 것이 세워지면서 주자성리학, 유교가 들어오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조선 여성들은, 그러니까 고려 시대 여성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삶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만 듣는데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종실록 12년에 세종이 김종서, 육진을 개척한 그 유명한 김종서죠. 나중에 그 단종 끝까지 지키려다가 죽는, 세조한테, 수양대군한테 맞아 죽는 그 김종서입니다. 근데 김종서하고 이제 세종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임금이 김종서에게 이르기를, 친형의 예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실시하지 않았는데 부윤, 고약해 등이 고래의가의 예를 실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태종 때에 친형의 예를 실시하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나이 어린 처녀도 모두 결혼을 시킨 것은 친형을 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 어려운 이유란 무엇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를 안 했냐? 친형이라는 걸 안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부윤이니까 이제 시장, 서울시장 같은 사람이죠. 한성 부윤 뭐 이렇겠죠. 고약해라는 사람 등이 여러 사람들이 고래에 의거해. 고래라는 게 실록에 나오는 고래는 중국법입니다. 중국의 종법입니다. 그래서 중국법에 의거하여 친형이라는 걸 우리도 하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태종 때 자기 아버지 때에도 친형이 예를 실시하자는 의논이 있어서 하려고 그랬더니 나열인 처녀도 모두 결혼을 시켜버렸대요. 친형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친형이라는 게 결혼하고 관련된 거죠. 자, 근데 왜 친형이 이 뭔데 안 하려고 그랬는가? 왜 안 하냐고 김종서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김종서가 이제 답을 합니다. 종서가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의 풍속은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는 것이 그 유래가 어렵니다. 뭐예요?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간대요. 그게 우리의 풍습이래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네? 만일 여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말로 여자는 결혼한다가 뭐죠? 시집간다는 뜻은 시댁으로 가는 거죠. 시부모 계신 시댁으로 가는 거가 시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근데 남자는 뭐라 그래요? 결혼한다를? 장가 간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장인 장모집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하면은 여자는 시집 가버리고 남자는 장가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시집을 가든지 장가를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니 김종서가? 고려 사람들은 최소한 이때까지도 뭐예요? 우리는 결혼을 하면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간대요. 장가만 갔어요. 그래서 김종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왜 안 하느냐? 만일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곧 거기에 필요한 노비, 의복, 기명을 여자의 집에서 모두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곤란하여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풀어보시면 무슨 뜻이에요?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가면은 거기에 필요한 새로 신혼을 차릴 노비, 의복, 기명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남자 집에서는 준비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남자 집에서는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아들 낳으면 장가 보내버리면 돼요. 여자 집에서는 딸을 낳으면 사위를 드릴 생각을 해갖고 노비, 의복, 기명 등등 신접 살림을 차려서 신혼부부가 같이 데리고 살 수 있는 그걸 원래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항상 여성들이 재산권을 갖고 있었어요. 남자들이 얹혀서 살았어요, 가서.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바꾸라는 거예요. 시집을 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아니 그러면 전하 딸을 갖다가 할 때 그럼 그동안에 준비했던 사위 맞으려고 준비했던 노비의복 기명까지도 그럼 딸려 보내야겠네요. 그거 여관에서 못합니다. 지금 뭐라 그래요? 남자의 집이 만일 부자라면 그 신부를 접대하기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부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남자의 집에서도 이를 꺼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노비, 의복, 기명을 딸려서 딸과 보내는 혼수라는 제도가 저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꺼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말하길 이 예법이 과연 갑작스레 실시될 수 없다면 왕실에서 먼저 실시하여 4대 불로 하여금 본받게 한다면 어떨까 하니 종서가 대답하기를 정말 말씀과 같이 하시와 왕실에서부터 먼저 실시하시고 아래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죄를 주지 않으면 고래를 행할 뜻을 가진 사람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며 그렇게 해서 오래되면 온 나라에서 저절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며 임금이 그렇다 하고는 1800 그러니까 세종 17년 그로부터 5년 후에 그 대화를 나눈 지 5년 후에 윤평으로 가선대부 파원군을 삼으니 윤평은 판봉상시사 윤창의 아들로서 장차 숙신옹주가 그에게 시집가기 때문이었다. 옹주는 바로 태종의 궁인소생이다. 태종의 궁인소생 숙신옹주라는 사람을 이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파원군 윤평이라는 사람을 판봉상시사니까 그 종묘에서 제례를 지내는 사람의 아들 윤평을 파원군에 봉해가지고 숙신옹주 태종의 궁인, 그러니까 세종은 태종의 중전의 아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후궁의 딸인, 그러니까 이복 여동생 숙신옹주. 그 세종이
저 태종이 공주가 17명이 있었다는데 그중에 막내였답니다. 막내 옹주였었다는데, 그래서 옹주를 어떻게 합니까? 파원군 윤평한테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밑에 기록을 보시면 그로부터 2월 29일 닷새 후에 파원군 윤평이 숙신 옹주를 친히 맞아가니 본국에서의 친형이 이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최초로 시집간 여자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시집 안 갔습니다. 장가만 갔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신사임당입니다. 우리가 신사임당이 아들 율곡을 데리고 자기 처가인 친정인 강릉 오죽헌에 데려가서 그래서 외가에서 그렇게 영특하게 잘 키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안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역사책에서 안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그 오죽헌은 자기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엄마 집이에요. 외할머니 집이에요. 외가예요. 그래서 가면은 자기 아버지 신명화도 장가 들어와서 살고 있고 자기 외할아버지 이사원도 장가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자기 외할머니, 자기 어머니가 재산권을 갖고 있고 외할아버지, 아버지 다 장가 들어와서 거기 얹혀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삼남매인가 그랬었는데, 삼남매였나? 하여튼 신사임당 그 남매들이 다 외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다 교육을 받고 그래서 그렇게 영특하게 큽니다. 근데 율곡의 아버지 이원수와 결혼한 후에도 친정 외가인 강릉과 시댁인 파주를 오가면서 이제 이게 전환기니까 이제 장가 들던 시대에서 시집가는 시대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 거고, 아버지 신명화가 세상을 떠나자 외가인 강릉에 가서 3년상을 치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와갖고 보면요, 그러니까 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아들 낳아봐야 아무 소용 없다 그러잖아요. 딸이 모든 거를 지탱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한국 사람들은 친할머니보다 외할머니, 작은아버지보다 외삼촌, 고모보다 이모,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정답이.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애를 낳으면 외가. 근데 실제로 조선시대에도 사실은 아무리 친형을 하라 그러고 시집을 가라 그러더라도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거는 외가에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끝까지 그 풍습이 안 없어지죠. 사실 우리 아직도 장가 가는 풍습이 조금 남아있는 거는 아시죠?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하룻밤 처가에 가서 잡니다. 그게 장가 가던 풍습 남아있는 겁니다. 말은 물론 남아있지만. 신사임당하고 대비되는 사주당 이씨라는 분이 있는데 신사임당보다 한 200년 후입니다. 정말로 뛰어났답니다. 너무나 뛰어났었는데 이때는 완전히 이제 시집가는 정법 제도가 정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영특해서 아버지가 정말 예외적으로 공부를 시켜가지고 영특했지만 시집가서 너무 가난한 선비한테 갔다가 또 선비마저 금방 일찍 죽고, 그래서 그렇게 평생을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그래도 공부를 했고 책들을 많이 썼는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태교신기라는 책 하나뿐이고 굉장히 많은 책을 썼는데 자기가 다 죽기 전에 불살라버려서 남아있지는 않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때에 뭐라 그랬냐면은 영조의 경영관, 그 영조를 가리켰던, 그렇죠? 송명흠이라는 사람이 기록에 뭐라 하냐면 사주당 이씨가 자기가 친척이 아니라 대면하지 못함을 한스럽게 여겼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친척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잖아. 아예 만날 수가 없어요. 요거 하나, 이거 고려사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까 이제 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러니까 장가만 갖고 딸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이 고려사에 그대로 나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원나라가 자꾸 고려에서 어린 여자아이들을 이제 바치라고, 공녀로 바치라 그래서 그걸 바치다 못해서 이제 이곡이라는 사람이 정부 관청의 어사대에다가 상소를 올려요. 좀 어떻게 좀
이거 좀 막아달라고. 근데 그 상소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이 곡이 대신 지은 상소문에서 말하기를 무릇 사람이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은 뒷날 자식들의 봉양을 기대하는 것이며 이는 존비의 차별이나 그러니까 뭐 존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차별이나 화의 중국이나 오랑캐나 구분 없이 그것 없는 것이니 그것은 천성이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려의 풍속은 차라리 아들로 하여금 따로 살게 할지언정 딸은 내보내지 않으니 이는 진의 대릴사위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원나라한테 설명을 좀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제 종법 제도를 쓰니까 다 이제 남자 중심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말하자면 진나라, 그러니까 진나라 때에는 대릴사위가 있었나 봐요. 우리 비슷한, 그때 비슷한.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의 대릴사위와 비슷합니다. 무릇 부모에게 봉양을 바치는 것은 딸이 맡아서 하는 것이므로, 우리 딸 저기 와 있는데 지금 제가 딸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딸을 낳으면 은혜와 부지런함으로 키워서 밤낮으로 자라서 능히 봉양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하루아침에 품 안에서 빼앗아 사천리 밖으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발걸음이 한번 문을 나서면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니 그 마음이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달랐습니다. 간략하게 왜 이렇게 망하기 시작했는가의 두 번째,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임진왜란전에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의 농지 수를 150만 결까지 올려놨습니다. 인구가 한 500만 밖에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1592년에 시작돼서 1599년에 임진왜란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의 농지가 50만 결로 줄어듭니다. 3분의 2가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조선의 문제는 이 농지를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세종대왕 때의 농지를 회복을 못합니다. 인구는 2배, 3배가 되는데 회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769년에 토지조사를 하는데 토지조사 결과 131만 결로 나와요. 그런데 그 보고서에 아예 그렇게 써요. 근데 실결수는 그렇게 조사는, 실결은 실제로 뭐가 나서 세금을 걷고 할 수 있는 거는 80만 결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임진왜란 지나서 200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도 임진왜란 전에 농지를 회복을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난해지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이 나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면은 당연히 세금을 못 내죠. 그 땅에서 이제. 그러면 세금을 3년 동안 면해줍니다. 감해줍니다. 그럼 이제 3년이 지나면 다시 걷기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떡합니까? 거기가 센 사람 집이면 어떻게 돼요? 못 걷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조선 마렵으로 갈수록 좋은 땅에서는 세금을 못 걷고 나쁜 땅에서만 점점 세금을 걷기 때문에 아까 애절량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몰락을 하기 시작하고 민생은 그야말로 도탄에 빠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병자호란과 여성의 정조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잘 아시는 얘기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환향녀에 대한 얘기죠. 이게 당시 우의정이었었고 효종의 장인이었어요. 장유가 바치는 저건데 나중에 이제 효종에, 근데 뭐라고 상소를 올리냐면 외아들 장선징이 있는데 강도의 변에, 강도의 변 뭐예요? 강화도의 병자호란이에요. 병자호란.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었냐면 청태종이 쳐들어오니까 그때 급히 서울에서 이제 인조가 떠나서 그럼 어디로 갑니까? 몽고가 침해하든 어디가 침해하든 그냥 가는 데가 강화도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몽고족이고 이 기마는 잘 타는데 배가 물이 없으니까 항상 그 강화도를 건너가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 몽고하고 항쟁할 때도 80년인가 그 강화도에 갇혀서 항쟁을 했었던 게 있으니까 이때도 이제 얼른 강화도로 가려고 그래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너무 생각보다 빨리 청군이 내려오니까 중간에서 삼전도에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삼전도에서 잡혀서 거기서 삼전도의 구력이라 그래갖고는 청태종 앞에 가서 인조가 삼괴국어두래,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서 한 번 무릎을 꿇을 때마다 3번 머리
땅에다 찢는 그 예를 이제 행하면서 신하의 나라가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나중에 그 소현세자도 그렇고 나중에 임금이 되는 효종, 독림대군도 그렇고 다 이미 강화도로 피신해 있었어요. 그런데 임금이 항복을 하니까 이제 그때 다 항복을 해서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각 인질로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50만 명이 끌려갔다 그럽니다. 그때에 누구까지 갔었냐 하면은, 그러니까 집안이 좋으니까 다 미리 피신을 시켰겠죠. 강화도에 가 있었겠죠. 왕보다도 먼저. 그런데 이제 거기서 몽창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외아들 장선증이 있는데 강도의 변에 그의 처가 잡혀갔다가 속환되어 와서 지금은 친정 부모집에 가 있습니다. 그대로 배필로 삼아 함께 선조의 제사를 받들 수 없으니 이혼하고 새로 장가들도록 허락해달라고. 1년 동안 심양에 가서 붙잡혀 있다가 어떻게 풀려나와서 왔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뭔 일을 당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실절한 여자를 저걸 하겠냐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사돈이 도승지야 또 비서실장이야.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느냐, 우리 딸이 뭔 고초를 겪고서 갔다 왔는데 도대체 당신이 뭘 안다고 지금 이걸 내체 말도 안 된다고 하니까 우의정하고 도승지가 붙어버리니까 예조가 아우 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어전회의 하십시오. 그래서 높은 분들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인조가 저 어전회의를 하는 거죠. 그때에 이제 당시의 영의정이었던 최명길이 이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인데 저는 이거 듣고서 최명길이 너무 멋있어. 진짜 누구죠? 남한산성에서 보면 이병헌이 최명길 역하는데 이병헌이 저 집사람 따라서 이병헌 씨를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그 최명길 멋있게 거기서 했는데 그 최명길이 나중에 이제 다 그 남한산성 무너지고 이제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영의정을 하면서 이 사건이 오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이 전에 심양에 갔을 때 출신 사족으로서 속환하기 위해 따라간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심양에 자기도 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 데려오려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자 부둥켜 안고 통곡하기를 마치 저승에 있는 사람을 만난 듯이 하여 길 가다 보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나 남편으로 돈이 부족해 속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장차 차례로 가서 속환할 것입니다. 만약 이혼해도 된다는 명이 있게 되면 반드시 속환을 원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허다한 부녀자들을 영원히 이 역에 귀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소원을 이루고 백집에서 원망을 품는다면 어찌 화기를 상하게 하기에 충분치 않겠습니까? 신이 반복해서 생각해보고 물정으로 참작해보아도 끝내 이혼하는 것이 옳은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까지 하는지 아세요? 사고에다가 그 실록을 해놓은 사고에 사관을 보내갖고 임진왜란때 선조실록을 보게 해요. 그럼 임진왜란때 선조는 똑같은 일이 있었으니까 선조가 못하게 해요, 이혼을. 그래서 그것까지 조사를 시켜와서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한이겸의 딸, 한이겸이 도승지 지금 저거죠. 비서실장 딸이죠. 한이겸의 딸에 관한 일은 별도로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이 심양으로 갈 때 들은 이야기인데 청나라 병사들이 돌아갈 때 자색이 잠옷 아름다운 한 처녀가 있어서 청나라 사람들이 온갖 방법으로 달래고 협박하였지만 끝내 들어주지 않다가 사하보에 이르러 굶어 죽었는데 청나라 사람들도 감탄하여 묻어주고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또 신이 심양에 관사했을 때 한 처녀를 값을 정하고 속하려 하였는데 청나라 사람이 뒤에 약속을 위하고 값을 더 요구하자 그 처녀가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끝내는 그녀의 시체를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가령 이 두 처녀가 다행히 기한 전에 속환되었더라면 반드시 자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정결한 지조가 있더라도 누가 다시 알아주겠습니까? 이로써 미루어 본다면 전쟁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몸을 더럽혔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서도 밝히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로잡혀간 부녀들을 모두 몸을 더럽혔다고 논할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한이겸이 상언하여 진달한 것도 또한 어찌 특별한 원통한 정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아른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그런데 실록이 어떻게 기록한지 아세요? 그러나 이 뒤로는 4대부 집 자제를 모두 다시 장가를 들고 다시 합하는 자가 없었다.
조선 남자들 정말 치사합니다. 정말 쫄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사신이 있어요. 사신이 뭐냐면 사관들이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다 자기 의견을 쓰는 난이 있습니다. 그게 사신이라는 게 기록할 그 역사 사관이. 사신은 논한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연려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으니 이는 저리가 국가에 관계되고 우주의 동량이 되기 때문이다. 사로잡혀 갔던 부녀들은 비록 그녀들의 본심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변을 만나 죽지 않았으니 저리를 잃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죽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미 절개를 잃었으면 남편의 집과는 의리가 이미 끊어진 것이니 억지로 다시 합하게 해서 사대부의 가풍을 더럽힐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다. 최명길은 삐뚤어진 견해를 가지고 망년댁의 선조 때의를 인용, 아까 말씀드린 선조의 저까지 인용을 가서 조사를 시켰다는 그 얘기입니다. 허니 하는 말에 끊어버리기 어렵다는 의견을 갖춰 진달하였으니 잘못됨이 심하다라고 인조실록에 했습니다. 송시열이 나중에 기축봉사의 송자대전이 송시열이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신은 또 상고하건대 정자가 이르기를 실절한 여자를 취하여 배필로 삼으면 이는 벌써 자신이 실절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충전 별난 초에 실절한 부인을 그 남편으로 하여금 버리지 못하게 했으니 이는 실절을 가르친 것입니다. 법을 의롭게 제정했더라도 오히려 악이용될까 걱정인데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드니 어떻게 백성을 방지하겠습니까? 삼가 듣건대 장선징 집에 실절한 부인이 소생이 있는데 상신이 그와 혼인을 의논했다고 하니 추잡함이 막심합니다. 대신 이와 같기 때문에 조정이 날로 격화되고 임금회사가 날로 강화되니 매우 두렵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장선징이 이혼을 못했어요. 아까 최명길이 끝까지 반대해서. 그래서 그 아들하고 다른 집하고 다른 대신 집하고 혼사가 오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런 집하고 또 혼사까지 논했냐고 추잡하다고 또 속시. 정말 참 놀랍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최명길이 그랬지 않습니까? 뭐 정말 그 절의를 지키는 여자들이 자결하고 그런 여자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제가 너무나 재밌는 자료를 하나 책 쓰다가 발견했는데 뭐냐면 양주 11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양주가 소주, 항주, 양주가 양자강 남쪽에 그 양자강 삼각주에 아주 굉장히 번성하던 상업 도시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나라가 명을 멸망시키고 나서 가서 처음엔 잘 통치를 하다가 문제가 발단이 뭐가 됐냐면은 변발을 시킵니다. 청나라가 들어와서 여진족이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중국 사람 전체 보고 다 변발이라는 게 황비용 만주족 이렇게 앞에 머리 깎고 이렇게 길게 머리 따는 그게 이제 그 만주족의 여진족의 머리입니다. 근데 원래 중국 사람들은 한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어떻게 했겠어요? 상투 틀었죠. 우리 상투가 어디서 왔습니까? 명나라 중국 상투를 튼 거죠. 그러니까 제갈량 보시면 상투 틀고 있고 다 상투 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때 이제 변발을 하라 그러니까 중국 한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그 한족들이 그 변발 못하겠다고 반란 일으킨 걸 그렇게 진압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주까지 왔을 때는 그때 이제 드디어 결정을 내리기 뭐냐. 야, 다음부터는 하여튼 변발 안 하겠다고 반란 일으킨 도시를 우리가 함락을 시키면은 남녀노소 동물 남기지 말고 무조건 다 학살이다. 이제는 꼰대를 보여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양주를 가서 공격을 해서 양주를 함락을 시켜서 일주일간 정말 놀라운 학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양주시 사람들 다 죽여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살아남아갖고 책을 나중에 그 기록을 쓴 책이 있어요. 그게 양주 11개. 10일 동안 숨어서 살아나서 나중에 쓴 기록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맨날 이 집에 숨었다 저 집에 숨었다 하여튼 정말 처참한 광경도 목격한 게 기록이 자세히 나왔는데 그 중에 근데 느닷없이 이런 게 나와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또 어느 집에 숨어 있는데 벽장 속에 숨어 있는데 그 앞에 청군 병사들이 중국 여자들을 이제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또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 청군 병사가 지네들끼리 뭐라 그러냐면은, 군사들은 사람에게 자주 말해요. 우리가 고려, 조선을 정복했을 때는 수만 명의 여자를 포로로 잡았다. 그러나 그중 단 한 명도 정조를 잃지 않았다. 근데 중국 같은 대국 여자는 어찌 이리 수치심을 모르는가 하면서 이런 대목이 느닷없이 패트리샤 이브레이, 저 유명한 일리노이 대학에 있었던 교수인데 저분이 이런 자료들을 다 영어로 번역한 것들인데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조선 여성들은 대단했어요. 이정함이 임진왜란 직후에 쓴 글, 이건 그냥 임진왜란 때 좀 선비가 세상에 태어나 옛사람이 글을 읽고 옛사람의 저리를 사모하여 평소에는 큰 소리 치면서 의에 죽고 구차히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가가 위험하고 어려운 전쟁으로 빼앗고 약탈하는 때를 만나면 목숨을 버리고 의리를 취하는 자가 백중 한둘도 없는 법인데 부인이나 처녀들 중에는 반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으니 나는 이를 우리 가문의 세 제일부에게서 보았다. 그러면서 여자들이 훨씬 낫다라는 기록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자, 이제 스크랜턴 여사가 내 다음 사역은 빈민구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 아직 이화학당 세우기 전입니다. 세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고아원부터 이제 뭐 사실 언더우드 저 경신 학교 고아원부터 세웁니다. 워낙 고아가 많으니까 2, 3주 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올바른 방향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버려진 고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당장 고아 2명을 집에 데려올 생각이었습니다. 새 집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형편대로 곧 시작하려 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심사숙고한 끝에 2명이 아니라 6명을 데려다 기르기로 결심하고 내게 고아 이야기를 해준 사람에게 부탁해서 고아들을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기대를 갖고 기다렸는데 그는 며칠이 지나 빈손으로 돌아와 여자 고아들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남자 고아들은 아주 많은데 어린 여자아이들은 돈을 주고 사가기 때문입니다. 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고아도 못 구해요. 이곳 남자들은 아주 극빈층이 아니면 부인이나 첩을 여러 명 거느리고 사는데 그런 배경에서 어린 여자 고아들을 사고 파나 봅니다. 라고 스크랜턴 선생이 증언을 합니다. 이건 아까 비숍 여사 얘기입니다. 조선에는 여자아이들 가르치는 학교가 없다. 조선의 여성은 글에 대한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지체가 높은 계층에서는 언문을 배우는 여자도 있지만 한글이죠. 그 숫자는 1000명당 1명도 안 된다. 여자들에게 부과된 영역은 글을 알 필요가 없다. 예외가 있다면 점잖은 계층에 속하지 않는 여성들이다. 글 가리키고 하는 게 뭐예요? 기생들한테 가리키고. 남자들의 잡다한 놀이 대상이 되어주기 위하여 그들은 이야기를 읽고 낭송하거나 춤추고 노래하고 악기를 다루는 등 남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만 골라서 훈련받는다. 이런 여성들은 신분 상승을 이룰 수도 있으나 절대로 누구의 부인이 될 수는 없다. 첩은 되지만 부인은 안 되는 거죠. 조선의 남자들은 자신의 혈통이 도덕적으로 흠집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인은 비록 하얀 벽같이 완전히 머리가 비어있는 여자라도 다른 곳에서 찾지 결코 점잖지 않은 계층에서는 찾지 않는다. 그러니까 점잖은 계층은 백치고 점잖지 않은 계층은 그래도 똑똑한데 그건 또 점잖지 않으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자손들은 점점 무식해진 거죠. 저는 이게 1910년도인가 사진이에요. 남자들이 근데 기생의 나이가 10살 안 됐을 것 같아요. 조선의 가정의 행복은 아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선 사람은 집, 하우스는 있으나 홈 스위트 홈은 없어요. 하우스는 있는데 남편은 아내와 떨어져서 기거한다. 부부 사이의 우정과 같은 관계나 애정의 표현 같은 것은 없다. 그렇죠? 무뚝뚝하고 근엄하고 그래야 되죠. 남자의 즐거움은 여자친구나 기생을 통해서 얻어진다. 우리는 아내와 결혼하지만 첩과 사랑을 나눈다라고 이야기한 한 조선 양반의 표현으로 그들의 결혼 관계를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언더우드 부인, 릴리어스 언더우드 부인이 쓰신 책 글이에요.
조선의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아름답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K-뷰티의 시대에 어딜 가나 타임스퀘어에 가도 한국 여성들의 사진들이, 가수나 이런 사람들 사진이 떠 있고, 나는 이들을 그 누구 못지않게 사랑하고 내 친자매와 같이 생각하지만 이는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비애, 절망, 고된 노동, 병마, 사랑받지 못함, 무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수치심은 그들의 눈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얼굴을 굳어지고 상처나게 함으로써 25살이 넘은 여자들 사이에서 아름다움 비슷한 것을 찾는 것은 헛된 일이다. 아직 염려와 고된 노동의 손길이 닿지 않은 어린 소녀들이나 젊은 부인들하고 이렇게 괄호 열고 섹시라고 SAEKSI라고 쓰셨더라고요. 중에는 이쁘고 매력적이고 흔치는 않지만 아름답기까지 한 얼굴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이들 불쌍한 궁중의 여인들은 그런 경우가 아니다. 굳어질 대로 굳어졌고 거칠고 저속하기만 한 이들 보면 가엾은 마음이 들 뿐만이다. 이게 무슨 끝에 부분이 뭐냐면 민비를 만나러 들어간 거예요. 민비가 불러서.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이제 궁중에 있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후궁들 하여튼 이런 10,000명씩 드실거렸다니까 그 경복궁 그런 여자들하고 앉아 있는데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생각하는 가여운 여자들은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궁중에 있으니까 화장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은 보면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거칠고 저속하기만 하고 담배 피고 이러고 있는 거를 보고서는 야, 이건 진짜 이것도 아닌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거는요 1890년 독립신문에 서재필 선생이 쓴 글이에요. 서재필 선생은 이제 갑신정변 실패하고 1884년에 말에 갑신정변 실패하고 일본에 갔다 1885년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미국서 쭉 참 놀라운 성공담이죠. 어쨌든 가서 의사 면허까지 따고 미국의 메리엘 암스트롱이라고 당시 굉장한 집안의 딸과 백인 여자와 결혼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독립신문을 만들겠다고 다시 돌아와서 만들면서 이제 거의 초반에 쓴 글입니다. 세상의 불쌍한 인생은 조선 여편네니 그 당시는 옛날 말들이라서 이것도 약간 현대말로 번역한 건데 정말로 옛날 보면 이때 보면 이 마침표 이런 것도 전혀 없었더라고요. 아직도 독립신문 때도.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이런 건. 세상의 불쌍한 인생은 조선 여편네니 우리가 오늘날 이 불쌍한 여편네들을 위하여 조선 인민에게 말하노라. 여편네가 사나이보다 조금 더 낮으니가 아닌데 낮은 사람이 아닌데 사나이들이 천대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나이들이 문명 개화가 못 되어 이치와 인정은 생각하지 않고 다만 자기의 80만 믿고 압제하려는 것이니 어찌 야만에서 다름이 있으리요. 사람이 야만과 다른 것은 정의와 예법과 의를 알아 행실을 하는 것이오늘 조선 사나이가 여편네 대접하는 것을 보고 두면 정도 없고 의도 없고 예도 없고 참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대접하기를 사나이보다 천한 사람으로 하고 무리하게 압제하는 풍속과 억지와 위험으로 행한 일이 많이 있으니 그 여편네들 대하여 어찌 불쌍하고 분한 마음이 없사리요. 장부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교만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약하고 고난 인생을 높이고 위해주는 법인데 여편네라는 것은 사나이보다 약하니 장부의 도리에 약한 이를 존경하고 위하는 것이 높고 마땅한 일이라. 조선 여편네들이 약한 고로 자유한 권이 없어졌고 대접받기를 옥에 갇힌 죄인같이 하니 그 사나이들의 무리한 죄상을 생각하면 매우 천하고 괘씸하더라. 조선 남녀 행실 박수 치셔도 됩니다. 근데 저렇게 하고는 1898년에 돌아가시죠. 못 견디고 결국은. 조선 남녀 행실을 비교하여 볼진데 여편네가 사나이보다 100배가 나은 것이 첫째는 사나이 중에 음행하는 자가 더 많고 첩둔 사람이 많이 있으되 여편네 중에는 음행하는 이도 적고 간부둔 여편네도 적은즉 어찌 사나이보다 높고 정결하지 않하리요. 무리한 사나이들이 풍속 만들기를 저희는 음행하며 장가든 후 첩을 두어도 부끄러움이 없고 자기 안에는 음행이 있든지 간부가 있으면 대변으로 아니 그런 고르지 못한 일이 어찌 있으리요. 자기 행실이 옳고 정결한 후 자기 아내가 행실이 그르면 그때는 그 아내를 쫓는다든지 법률로 다스리는 것은 마땅하거니와 자기 행실이 그른즉 자기 아내에 책망하는 권력이 없는지라. 조선 사나이 중에 음행을 행하든
음행을 하든지 첩을 두는 자는 음행이 있는 옆편에 다스린 법률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조수철한 사나이 생각에 자기 아내가 못 믿어워 문 밖에 이물어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내외하는 풍속을 마련하여 죄인같이 집에 두고 부리기를 종같이 하고 천대하기를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여기니 어찌 분치하지. 그러니까 이분도 조선에서 태어나서 다 했지만 사대부집에서 10년 미국 갔다 와서 보고는 이제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죠. 저는 이런 분들의, 이 선교사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의 시각이라니까 이게 바깥 세상을 봤다라는 게,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저렇게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가 거구나. 근데 그 당시에 외국을 가서 본 사람들이 조선에 진짜 10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었으니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죽으면, 서재필 선생입니다. 아내가 죽으면 후취하는 것은 저희들이 옳은 법으로 작정하였고 서방이 죽으면 개가하여 가는 것은 천이 여기니 그것은 무슨 의리인지 모르더라. 가는 한 옆에 내가 소년의 과부가 되면 개가하여도 무방하고 사나이도 소년의 상처하며 후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조선 부인애들도 차차 학문이 높아지고 지식이 널러지면 부인의 권리가 사나이의 권리와 같은 줄을 알고 무리한 사나이들 제어하는 방법을 알리라. 그렇게 우리는 부인애들께 권하노니 아무쪼록 학문을 높이 배워 사나이들보다 행실도 더 높고 지식도 더 넓혀 부인의 권리를 찾고 어리석고 무리한 사나이들을 교육하기를 바라노라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스크랜턴 여사가 하시는 거를 보고서 하는 거죠. 희망이 있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거기 가서 빨리 이화학당 가서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윤치호 선생입니다. 윤치호 선생은 1880년에 16살 때 아버지가 신사유람단에 딸려 보내서 거기에 가갖고 후쿠자와 유키치한테 의탁을 해서 후쿠자와 유키치가 동인사라는 일본말을 가리키는 그 학교에 보내줘요. 그래서 거기서 1년 동안 일본말을 배우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영어를 배우고 1882년에 푸트공사라고 초대 미국 공사가 부임을 한 길에 도쿄에 들렀을 때 그 사람의 통역으로 해서 다시 1882년에 들어왔다가 그래서 18살 때부터 미국 공사 통역을, 대사 통역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뭐 이제 최고위층, 저 고종은 물론이고 다 이제 소통을 하고 그러다가 갑신정변이 1884년에 나니까 가담은 안 했지만 자기도 개화파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85년에 초에 사표를 내고 상해로 갑니다. 그래서 상해에 가서 상해에서 중서서원이라는 거기에 영 엘렌 목사, 우리 여기 왔던 그 엘렌 목사님 말고 다른 영 엘렌 목사님이 세운 중서서원 앵글로 차이니스 칼레지라는 거기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영어로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하도 공부를 잘해서 영 엘렌 목사가 야, 너 미국 가. 그래서 밴더빌트 대학에 보내줘서 밴더빌트 대학에서 3년간 공부를 해서 최우수로 졸업을 하고 학비를 벌기 위해서 영어로 강연을 다니면서 학비를 벌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공부가 끝나고 나서도 그래도 또 석사를 하라 그래갖고 에모리 대학교에 가갖고 2년간 석사를 하고 그러고는 졸업을 하고는 돌아오는 조선에는 아직 못 오니까 다시 상해의 중서서원에 자기 모교에 가서 거기에서 또 가리키다가 거기에서 중국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완전히 개명된 중국 부인을 만나갖고 그러고는 이제 1895년에 갑오경장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조선말, 일본말, 중국말, 영어, 한문 뭐 다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나중에 뭐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도 가고 프랑스에 또 6개월간 가서 혼자서 하숙하면서 6개월간 불어를 또 배우고 들어오고 그래요. 참 놀라운 분입니다. 이분이 돌아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관에서 뭘 시키죠.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일기에 써놓습니다. 이분이 쓰신 일기요, 윤치호 일기가 일본에 있을 때니까 82년인가부터 시작해서 1946년까지 일기를 쓰세요. 첫 4년은 한문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2년은 한글로 쓰고 나머지 수십 년은 영어로 쓰시는데
영어의 그 수려함은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지금. 너무나 놀랍게 아름다운 영어로 쓰세요. 근데 이제 번역도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돌아와서,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데리고 돌아와서 이제 자기 아버지, 그래도 윤홍열 그 선생도 대단한 분이었고 개화파였었고 그랬는데도 이제 한 세대 윗분인데 이러면 조선인 남성은 이기주의의 화신이다. 조선인 남성은 자신이 편하기만 한다면 아내와 자녀들이 편하게 지내는지 불편하게 지내는지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 사실 아내들은 자신의 군주이자 주인에게 봉사하는 것만이 의무인 하인일 뿐이다. 우리 어머님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즐겁게 일하신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 따로 상을 받아야 하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나 장소가 없기 때문에 어머님과 하녀들은 오랫동안 음식을 준비하고 밥상을 차리는 일로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쁘다. 정해진 시간에 공동식당에 차린 공동식탁에서 식사를 한다면 걱정거리와 문제거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터무니없는 제안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 사실 저는 일종의 고해성사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읽을 때마다. 이 마지막 저건데요. 그러니까 순종이 비가 둘이 있었습니다. 순명 효황후가 있고 순정 효황후가 있는데 먼저 그 비가 세자비였겠죠. 그러니까 황태자비였을 때 순명황후가 있는데 1904년에 돌아갔을 때 일기에 쓴 겁니다. 어젯밤에 황태자비가 돌아가셨다. 아니, 의사들이 여성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부당한 조선의 관습 때문에 강제로 죽음을 당한 것이다. 의사가 손목의 맥박을 가볍게 건드리기만 해도 환자의 상태와 환자에게 필요한 처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의학이 자랑할 수 있는 것 이상이다. 황태자비의 경우는 아무것도 보일 수 없었다. 심지어 손목 주위의 좁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단으로 감쌌다. 외국인 의사라면 황태자비를 살릴 수 있었으리라고 확신한다. 황태자비를 진단하기 위해 60명의 의사가 소환되었다. 하지만 그 의사 가운데 환자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의사가 처방전을 지을 때는 전체 의사들의 평가에 따랐다. 의사들이 그렇게 처방전 짓는 과정을 다 끝냈을 때는 쓸모없거나 해로운 것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따라서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 해도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갖지 못했다. 왕족이 궁궐입니다. 죄송합니다. 궁궐에서 병이 났을 때는 오직 천우신조나 기회나 운수 외에 그 왕족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짜 황족이 이랬습니다. 천민, 평민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이게 홍유릉, 홍릉이 순정이고 유릉이 이제 그 두 빈이 묻혀 있는 능이라고 합니다. 남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보면은 조선의 19세기 조선 사람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오늘 안 가요. 23이었습니다. 2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혼을 왜 하는지 아시겠죠? 저희 외할머니가 17, 외할아버니 15세 결혼하셨다. 근데 왜 조혼을 합니까?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애 낳고 빨리 일하고 빨리 죽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까도 조선 여성들이 그러면 그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5, 6 낳고 반은 죽을 거고, 그럼 무슨 뭐 산후조리를 합니까? 산후조리원이 있습니까? 무슨 뭐 약이 있습니까? 페니실린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치약, 칫솔, 비누, 샴푸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까 뭐라 그래요? 언더우드 목사 부인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20살만 지나면, 25살만 지나면 여성들이 자기 자신을 가꾼다라는 건 상상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애 그렇게 낳고 그러면 머리 다 빠지고 이 다 빠지고. 그렇죠? 제가 봐서는 20살 안 됐을 것 같아. 저분. 이분들 쉬운 안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환갑이라 그러면 엄청난 일이었죠. 조선의 임금이 28명이었는데 조선 28명 임금의 평균 나이가 41살입니다. 그런데 딱 한 장 남았는데 이제 좋은 얘기입니다. 즐거운 얘기입니다. 딱 한 장 남았습니다. 아, 한 장 더 있나? 같은 얘기인데요. 1880년에 평균 수명, 기대 수명 23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20년, 15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일제시대입니다. 그래서 45년까지, 그러면 한 40 몇 살까지 올려놨다가 전쟁이 나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지금은 86세인가 그래서 그게 얼마나 오래 사는 건지 아세요? 2024년 기대수명 국가별 순위가 1위가 홍콩입니다. 뭐 홍콩 몇 명 됩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일본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87.88. 근데 우리가 87.28. 이 남자들이 이 모래 못 살아서 이렇게 평균이 떨어지는데 보니까. 근데 세상에서 두 번째로 오래 사는 거죠, 이제. 그 도대체 우리 역사가 어떻게 했길래 23살 살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사는 나라가 됐는가? 네? 그런 일을 이 놀라운, 이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교육받지 못하고, 의료 혜택받지 못하고, 아까 나오는 모든 얘기들이 누가 와서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까? 스크랜튼. 이런 분들이 오셔서 와갖고 이화학당 같은 거를 세우면서 이화학당이 이화대학이 되면서, 그렇죠? 그래서 여성들한테 대학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대사는, 우리의 현대사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설명을 해주지는 않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왜곡됐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잘 됐는지를 이해가 안 가요. 다 망해싼 나라고, 잘못됐어야 되고 만들어졌으면 안 되는 나라였던 나라라고만 가리키는데, 근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만들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다시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와야 되고, 그 역사를 통해서 저는 우리가 이 콤플렉스를 벗어나는 진짜 그러한 역사관을 터득을 하면서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얻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번을 위한 밑밥만 깔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엔 진짜 오셔서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가 조선을 어떻게 바꿨는가, 특히 이화가 어떻게 조선을 바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게도 시간을 딱 맞춰서 주셨는데요. 김숙희 여기 오신 선생님께서 한 말씀 좀, 일어서지 마시고 앉아서 하시죠. 이화대학의 법과대학에서 교수하셨던 서희원 선생님이 서지필 박사의 손자예요. 그리고 음악대학에서 교수하셨던 윤보희 선생님이 윤치호 선생님의 따님이에요. 그분들이 다 이화대학에서 하시고 지금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 우리의 전통이 있다는 거를 알아주시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저기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시간이 한 10분, 15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오늘 재밌게 강의를 들으셨고 또
선생님께서 이제 이 밑밥까지 깔아 놓으셨어요. 다음 주에 안 오실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네, 오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좀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과거 이야기들이요? 그 선생님의 그 학자적 인테그리티를 지금 하시는 그러니까요. 저를 의심을 하시는 것 네, 같아요. 의심을 하시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1차 자료만, 거의 1차 자료만 보여드립니다. 저의 해석이 아니라 다 그 당시 분들이 보고 쓴 얘기들만 나열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네, 정말 그 만일 여성이 오늘 하신 말씀을 하셨으면 한에 맺혀서 하는 소리 같이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 의식에서 하는 이야기들 같이 들렸을 수 있는데 저는 들으면서 이걸 남성학자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저의 과거를 뉘우치면서 고해성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이렇게 조선시대의 그 배인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우리 세대나 우리 윗세대 분들, 이와 동창 분들의 남편분들 중에서도 이런 태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선생님 오늘 말씀이 여러 여기 오신 동창분들 플러스 혹은 다른 그 연고로 오신 분들께 상당히 어필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가를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리고 원래부터 우리가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또 일본 여자들 얘기 들으면 일본 여자들도 엄청난 그런 적이 있는데 또 중국 여자들도 이제 상당히 많은 그런 그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유독 또 보면 한국 여자들이 상당히 그 자기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번 또 한강 같은 작가가, 여성 작가가 또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됐는데요. 한국 여자들이 가지는 어떤 그런 이 뭔가를 우리를 지탱하게 해주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선생님 이런 자료들 보시면서 그 한국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내지는 그 어떤 종류의 의지력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온 걸까 이런 생각 혹시 좀 하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글쎄 뭐 이렇게 솔직히 뭐 민족성이나 어떤 특성을 갖고 우리가 설명을 하면 사실 그건 뭐라고 하죠? 순환 논리가 돼버리니까. 근데 상황에서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이 저는 참 놀라운 것 같은데 뭐냐면 정말로 기독교가 들어온 거는요. 그게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의 큰 차이고 굉장히 많은 그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조선에서는 기독교가 빨리 퍼지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은 저는 지금 민주주의가 되는 것도 사실 조금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지럽고 골치 아프고 뭐 저런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다 있나고 맨날 싸우고 갈라져 갖고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지만은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왕도 없고 독재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이러고서 하면서 돌아가는 게 사실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근데 저는 그 훈련을 받은 게 제가 다다음 주에는 다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훈련을 받은 거가 기독교 훈련 받은 건 저는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기독교 공동체라는 거를 만들 때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선교사들이 그러잖아요. 뭐 축접하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술 마시면 안 되고 노름하면 안 되고 뭐 다 뭐냐면 양반 남자가 하는 거는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그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도 지내지 말라 그러고 뭐도 하지.
그러면요, 사실은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부터 완전히 열애돼요. 쫓겨나요. 그렇죠. 자기 집안에도 못 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느냐?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학교라는 것도 만들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학교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주면 그 교회라는 공동체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기존의 사회에 있는 신분 질서, 무슨 뭐 나이 뭐 이런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들만의 공동체, 자기들만의 경전까지 있는 전혀 다른 자유롭게 토론하고 투표하고 논쟁하고 그러는 공동체를 일찌감치부터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훈련을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화학당 같은 게 그렇게 일찌감치부터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모든 훈련을 기독교 내에서 교회 내에서 학교에서 그거를 받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없으면은 지금 한국 여성들의 이러한 그 모습이 활약이 저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강 씨도 연대를 나왔고 그러니까 한마디 그냥 한 말씀 집어넣습니다. 근데 같은 기독교 미션 학교고 그런 분위기는 저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전 그 항상 글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국식 가치관이라고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은연중에 굉장히 많이 묻어났던 것 같고 우리 국민학교 동창 여기 있지만 우리 국민학교 때 여자애들 아주 드셌습니다. 꼼짝 못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말씀해 주시죠. 예, 하얀 조끼, 예, 있으신 크게. 다루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제사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고려시대 때는 혹시 제사제도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당연히 없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네, 다음 시간에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제사는 그 태조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보면 내내 우선 제사 전에 뭘 하냐면 사당을 설치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그 친형하라라고 시집가라는 얘기와 동시에 계속 더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사당을 설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당이 있어야 제사를 지내죠. 그럼 이제 사당이 뭐 하는 데인 줄 모르니까 일단은 지으라고 하도 야단을 쳐갖고 나라에서 죄를 주고 그래갖고 그걸 다 짓게 하니까 세종 한 20몇 년이 되면은 드디어 이제 진짜 몇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책에 인용해 놓은 부분인데 세종이 또 누구 보고 야 그럼 이제 사당 이제는 다 설치했느냐 그랬더니 하도 나라에서 난리쳐서 이제 사당은 다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따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집이면은 그냥 방 하나를 집에 있는 기존의 방 하나를 깨끗이 해서 거기다 모셔라. 하여튼 온갖 법안들을 다 만들어서 해줘요. 그래서 그 신하가 이제 세종한테 답을 해서 하도 그러셔서 이제 설치는 다 했는데 근데 그 안에 신위를 모셨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집을 지으라고 사당이라는 걸 만들라고 하는데 난리치니까 만들었는데 그럼 그 안에서 뭐를 하느냐는 몰라요. 또. 그러니까 그때부터 세종이라는 사람이 놀라운 편찬 사업 같은 게 벌이는 게 뭐냐면 다 만드는 거예요. 경국대전이고 뭐고 전부 다 뭐냐면 야 제사는 이렇게 지내는 거야. 그래서 위패라는 거는 오동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를 해서 그걸하고는 제사상 절에만 다니던 사람인데요. 절을 지금 몇 년을 해서 372년 소수림왕 때 무슨 어디서 동진에서 누가 와갖고 전파된 이후로 1392년 조선이 있을 때까지 1000년 동안 불교만 했던 나라죠. 그렇죠?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초기까지 그냥
뭐냐, 세종이 불교 신자였고 세조가 불교 신자였고 그렇죠. 전부 다 불교 신자들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들은 못하더라도 백성들한테 이걸 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짜줘요. 제사상은 어떻게 차리고 거기에서 무슨 제문을 외우라는 것까지도 나라에서 다 가르쳐 주니까 그게 실제로 뿌리를 내려갖고 되기 시작하는 거는 17세기에 가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거기 덧붙여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족보 안동건 씨 성화보, 안동건 씨 계시는지 몰라도 안동건 씨 성화보, 안동건 씨 없고 맞아. 우리 국민학교 동창 안동건 씨 성화보에 보면 그게 16세기인가? 16세기인가 17세기예요. 15, 제일 오래된 게 족보. 왜냐면 그전에 족보를 안 따졌으니까. 종법제도라는 게 부계혈통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국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나라, 중국의 진나라도 종법제도가 없었고 한마디, 그러니까 유교라는 거가요. 유교가 종법제도예요. 왜냐하면 공자가 자기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를 다 공부를 했는데 자기는 나는 주나라다. 그런데 주나라가 뭐냐면은 주나라가 장자상속제도예요. 하나라, 은나라는 장자상속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왕위를 꼭 큰 아들한테 물려주라는 법이 없고 동생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딸한테 물려줄 수도 있죠. 신라 때 보세요. 선도교황, 진도교황 전부 다 여왕들이 왜 있습니까? 종법제도가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동생한테 물려준 경우들도 많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공자라는 사람이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막 하여튼 좀 이렇게 세밀하고 지독하고 좋게 말해서 치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원칙대로 그냥 무조건 장자상소로 가는 그게 그렇게 자기는 멋있어 보였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장자상속 제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고려 말부터 시작해서 조선이 그거를 뒤로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사라는 게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사 자체도 우리가 읽은 4대 봉사하고 이런 거는 송나라 때, 남송 때에 장횡거, 주자, 주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또 예법이에요. 그러니까 주자가 1200년에 돌아갔으니까 12세기에 나온 거를 우리가 14세기부터 도입을 하기 시작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도 오래된 제도가 아니고 그리고 조선에 와서도 그게 완전히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한 17세기에서 뿌리 내리기. 네, 저기 질문이 지금 손드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질문을 갑자기들 많이들 하셨는데 질문만 먼저 간단하게 받고 그걸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앉아서 해주세요. 예. 저는 이화대학 동문이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늘 동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금숙 회장님이 초청을 해주셔서 왔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숨도 안 쉬고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감사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이화대학교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오늘이 있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듯이 앞으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냥 있기가 뭐해서 이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길래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기 짧게 해주시면 짧게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아까 그 화양여 얘기가 나왔잖아요. 최명길 얘기도 나오고 제가 아는 걸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에 문제가 생기니까 도란 그 환양녀들을 임금께서 그 홍제천 내에서 다 한번 씻고 나면 받아들여 살아라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저도 그 얘기는 아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홍제천이 아무도 안 보는데 밤에 가서 씻으면 다 씻은 걸로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사료상으로는 안 밝혀집니다.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구전같이 이렇게 옛날 얘기같이 전해지지 실제로 그런 명령이 실록에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있었으면 참 좋았겠. 저도 홍제천이 뭐였을까 하다가 딱 그 얘기 듣고 이름도 멋있다 이랬었는데 그거는 그 사실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못 와서 다다음 주입니다. 다다음 주. 다다음 주 못 와서 질문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강의도 많이 기대되는데 못 와서 아쉽습니다. 젠더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잠깐 질문. 예. 저도 간단하게 네, 앉은 자리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저기 그 고려 시대 때 하고 조선 시대 때 결혼 제도와 또 남녀 간의 어떤 그 남녀에 대한 어떤 그 성 의식이나 이런 게 많이 달랐던 것 같은데 언뜻 듣기로는 이제 이게 종교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국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고려 시대 때 그 특히 그 어떤 여성의 어떤 지위가 좀 높았었는지 그게 불교의 어떤 면 때문에 그렇게 장가간다 뭐 그런 개념이 보편화되고 그랬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예.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저도 고려 시대 때 저도 비슷한 적인데요. 남자가 장가 가던 시대 때 그때 여자들이 어땠는지 좀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전 시대 때는 시집 가던 시대가 아니라 장가 가던 시대 때 그때 여자들은 어떤 남자가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된 그런 시대였는지 궁금해요. 네. 네, 저기 그러면 지금 시간이 웬만큼 흘렀고 그래서 그 친형제도하고 서류부가 제도 그 대비되는 그 두 제도의 어떤 차이나 고려 시대 때 여성의 지위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차별법이라든가 젠더 갈등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오늘 말씀 주신 거하고는 큰 적이 없어가지고 다음번에 강의를 통해서 좀 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눠보시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아니요, 저 젠더 갈등의 문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서양에서도 이거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녀가 같은 직장에 같이 일해본 적이 미국서도 1950년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는 어떤 옷을 입고 가갖고, 그러니까 화장을 해야 되느냐, 옷을 이쁘게 입어야 되느냐, 아니면 아주 플레인하고 그냥 평범하게 입어야 되느냐 등등등도 이거는 서양에서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더 늦게 하는 건 있지만은 그 문제는 뭐 인종 간의 갈등 문제든 모든 문제, 이런 것이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다만 어떻게 열린 자세로 끊임없이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우리는 해결해 나가. 이게 자꾸 누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한 번도 남녀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던 거를 이제 하기 시작한 지 30년, 40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로가 곤혹스럽고 그리고 서로가 어기는 게 너무 많고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게 분명히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여성들의 지위는 예를 들어서 그 여자들이 이혼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밥 먹듯이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살고 있다가 남자들이 와서 살다가 저기 하면 또 이혼하고 나가고 또 딴 데 장가 들고 여자들은 딴 남자들. 그래서 중국 사신이 와서 중국의 그 고려 시대 때 말씀이신 거죠? 네, 고려 시대 때에 중국 사신이 와갖고 그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서군 고려도 우리 애독자분들이 계셔갖고 저보다도 제 책을 잘 아십니다. 그 서궁이라는 송나라 사신이 고려에 와서 갔다가 고려도경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도대체 남녀간에 너무 쉽게 만났다가 헤어지고 그래갖고
자기네식의 예법을 하나도 안 지키니 너무 웃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재밌는 게 뭐냐면 목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고려 사람들이 목욕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여름이 되면 하루에 꼭 2번씩 목욕을 한대요. 그러고는 이렇게 나가보면 내과에 남녀가 다 속옷바람으로 아니면 헐거벗고 앉아서 같이 목욕들을 한대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숭어운 일이 있느냐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딱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목욕 자주 하고 남녀 혼욕하고 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고려까지는 우리 한반도하고 일본이 같은 문화권이었어요. 똑같죠. 그러니까 뭐 화랑이 어쩌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조상이 뭐 백제의 조상이 일본의 황실의 조상이다라든가, 뭐 또 일본은 뭐 임나일 본부를 설치해서 지네가 통치했다. 그런데 어느 쪽이 사실이든 간에 뭐냐면 이게 완전히 한 문명권이었다라는 거는, 한 정치권, 문화권, 경제권 이런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달라진 거는 조선이 주자성리학을 들여서 종법제도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걸 바꿔. 그러니까 일본에는 사위가 얼마나 강합니까? 사위가 기업을 이어받는 경우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꼭 양자를 들여야 돼요. 무조건 양자를 들여야 돼요. 친가 쪽에서. 근데 일본에서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김종직 퇴계까지 조선 초기에 모든 유명한 주자성리학자들은 전부 다 처가집에서 살았고 처가선산에 묻혀 있어요. 다 처가선산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장가를 들어갔고 처가집에 퇴계같이 막 노비 300명, 아까 노비의복 기명을 챙겨가야 된대. 노비의복 기명을 받고, 그래서 그 돈을 갖고 마음껏 공부를 하고 서원 만들고 공부하고, 처갓집 덕분에 노비 300명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성의 권력이 물론 관직에 나간다든가 이런 거는 여전히 남자들이었죠. 그렇죠? 그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지위는 조선시대보다는 훨씬 높았던 것만은 분명하고, 그래서 태조 왕건을 보면 태조 왕건이 그런 기록을 써놓은 게, 우리가 보통 유교의 당나라의 관제 같은 거를 고려 왕건이 굉장히 열심히 들여왔다 이런 얘기를 역사책에서 배우잖아요. 그럼 그때 유교가 들어온 거 아니냐? 근데 왕건이 딱 뭐라고 하냐면, 들여올 거는 들여오고 안 들여올 건 안 들여오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제도 같은 건 우리가 중국 거를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왕건은 아예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조선은 중국의 제도를 들여오는 데 있어서 결혼제도까지도 중국 거를 그대로 따르자 그래서 이제 종법제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달랐습니다. 사회 풍습도 많이 달랐던 것 같고, 성풍속이 굉장히 달랐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결혼, 개가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관직도 과거를 보고 그럴 때에 이거를 보더라고요. 집안을 봐요. 근데 집안을 보는데 친가만 보질 않아요. 꼭 처가랑 외가랑 다 봐요. 그러니까 전혀 차별을 두지 않고, 실제로 이제 조선 중기까지도 그 분재기 같은 거 보면은 똑같이 딸들한테, 사위들한테 똑같이 나눠주는 거, 이런 거가 그 풍습이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독한 종법제도의 조선은 지난 한 200년, 250년밖에 안 됐다고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박수 한번.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자리해 주신 여기 원로 선생님들, 원로 또 선배님들, 함재봉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유준근 대표께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조금 좀 해주실 게 있다 그래서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미래를 여는 역사 포럼에 우리 함재봉 원장님을 저희가 이렇게 모시게 된 게 너무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박수.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족보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 족발하고 보쌈하고의 세트가 족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쓰는 단어 시집가구, 장가가구를 무심히 썼던 게 얼마나 많은지 오늘 강의를 듣고서야 이제 깨달으니 그 청년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구나. 그리고 다음번에 저희가 내년에 15번의 강의를 계획하고 있으면서 항상 머릿속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든 요소에 대해서 한번 막 엮어보자 했는데, 우리 함재봉 원장님의 역사 강의를 좀 더 체계적으로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시 들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무지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렇게만 온 게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는 기독 여성에 대한 얘기를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미친 그 영향에 대해서 하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 여러분 교회 식구들을 이 어떤 것으로 당신이 기독교의 이 역사를 하는지를 좀 알려드리면서 모시고 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까 또 한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런 힌트를 주셔서 더불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저도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강의를 이렇게 들어서는 그거 뭐라 그랬는지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저희 주소를 올려서 미래를 여는 역사 포럼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이화 포럼으로 해서 요 전 김영석 교수님 것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좀 알려주시고, 왜 이거를 하냐 하면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이 미래를 여는 역사 포럼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온라인을 안 되냐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도 다시 들어서 좀 정리하지 않으면 또 금방 날아갈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는데, 다행히 미래를 여는 역사 포럼에서 여러분 들으시면은 너무 좋겠다는 거 오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들어오면서 이게 너무 비슷해서 저거 했는데, 김한란 선생님의 우리가 이제 지난 역사, 그 전 역사, 김한란 선생님이 1898년, 99년에 태어나셔서 1939년에 이화 학당, 그리고 이화 대학은 1946년에 되시는 초대 총장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일을 여기다 간단히 이게 써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낭랑클럽을 해서 얘기를 했는지, 어떻게 외국 분들을 외교적인 하나의 사절로 했는지가 여기 간단히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꼭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 분과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이화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실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분이 한 업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릴 거는 알려야 하는 게 우리들의 또 역할이고 책임이고 이화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 거는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도 지금 이제 구어체로 돼 있는 걸 문어체로 만들어서 이거를 간단하게 그분의 강의를 이렇게 조그만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조그만 책은 아니지만 이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곽상금 교수님이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지금 다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보면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여러분 새 거를 다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반복해서 여기서 지혜를 얻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함재봉 원장님의 강의는 한 번 들어가지고는 날아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강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번에 강의는 저쪽에서 합니다. 251호에서 하는데 여기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251호는 좀 더 넓으니까 많은 분들한테 알려서 여러분 오게 하셨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말씀, 또 이거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받아주시면은 너무나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또 문의가 오시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한테 이거를 냈는데, 그 사이에 이게 저희가 그냥 이화 어게인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화를 다닐 때는 철없어서 이화의 역할이 뭔지, 이화의 사명이 뭔지, 이화의 책임이 뭔지를 모르고 다녔습니다. 이 나이가 들어서 조금 철이 들어서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배우고 다시 배우고 지혜를 모아서 우리의 미래의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들의 센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닌가.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걸음 세대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땅이 비옥하게 되려면 걸음이 좋아야 합니다. 걸음이 좋은 세대로 우리가 가기를 원해서 역사 포럼도 나왔고 미래도 나왔을 때 젊은이들의 씨앗이 섬겨진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한국으로만 그치지 않고 세계로 나갈 거라고 믿고, 그러기 이전에 여러분, 오늘 신문에 쭉 보니까는 한강에 그 노벨 문학상을 보고 온 국민이 하루 종일 웃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주시는 그 생활과 삶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 정직과 성실로 인해서, 사랑과 인내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과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모든 터에서 그런 신뢰와 연합을 만들어가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게 우리가 후손한테 줄 수 있는 걸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서 우리 미래를 여는 역사 포럼, 그래서 미래를 여는 이화 포럼의 유튜브를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모임은 그 마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지금 8명이 그냥 자원해서 후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도 뽑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였습니다. 딱 하나, 이화 어게인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이렇게 뭐죠? 옆으로 돼서 25명의 분들이 후원자로 여기에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누가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이, 후원자가 우리가 공동체의 이름으로는 계좌를 만들 수가 없어서 그냥 개인 계좌를 만들었더니 그분이 도대체 누구예요? 그래요. 믿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화 어게인 8명이 그냥 소개하지 말라고 그래서 못했는데, 오늘은 할 수 없이 다 믿을 뿐이라서 제가 한번 그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숙희 교수님 계시죠? 네. 우리 안 일어나셔도 돼요. 네. 김숙희 교수님 계시죠? 네. 그리고 우리 김혜숙 총장님으로 여기 계셔서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김혜숙 총장님 계시죠? 그 다음에 최금숙 교수님, 법대 나오신 우리 최금숙 교수님, 얼굴이라도 잠깐, 최금숙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포럼 만드신 교육학과의 곽삼근 교수님, 네. 그 다음에 우리 또 사회학과에 조금 전에 은퇴하신 조성란 교수님. 교수님이 별거 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약학과,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 신윤영 교수님. 여러분, 계좌가 신윤영 교수님 계좌입니다. 이화를 사랑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후원하시고 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제 책을 만들고 또 녹음하고 뭐 하는 게 하시고 싶으면 저분 이름이 되는데 제가 100%, 200%, 500% 보증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후원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셔도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같은 저기로 임정희 선생님. 또 여러 가지로 임정희 선생님. 네. 그리고 제일 막내면서 하신 분이 우리 김은영 미대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그 중에 하나 유중군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들으면서
모든 어려운 일이 또 우리 각각 개인의 문제들이 많은데 다 잊어버리고 들었습니다. 이제 다 들고 집에 가면서 또 다시 생각나겠죠. 그러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세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앞으로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느끼셨을 거고 또 내년에 있을 역사 포럼, 미래를 여는 역사 포럼에서 정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귀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고 이화가 아니래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 남성 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멤버 중에 바깥 어른 남편 되시는 짝이 오시는 분이 꽤 있는데 얼마나 집에서 잘했으면 남편이 따라오실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여러분 가정같이 어려운 섬김이 없습니다. 왜? 24시간 섬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이루었을 때 기쁨은 그 가치는 아무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는 것 해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나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얘기가 길어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다음번에는 더 많은 이걸 모시고 우리 함재범 원장님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고 저는 조금 마음이 가벼워진 게 내년 15 강좌에도 함재범 원장님의 강의를 좀 역사적으로 집어넣으면서 그 다음에 다른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거를 좀 집어넣으면서 강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네.